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어, 저는 챕터 13 Moving Proteins into Membranes and Organ의 내용을 맡은 이재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래서 챕터 13은 그 단백질을 세포막이나 세포 소기관으로 시키는 그런 방법이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해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프로틴 솔팅 패스웨이즈라고 해서 이제 진핵생물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어디로 이동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이제 한 그림에 나타낸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기 1번 위에서 mRNA가 이제 리보솜에 붙어서 번역되면서 단백질이 합성되면 크게 두 가지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왼쪽 과정은 이제 세크리토리 패스웨이라고 해서 이제 분비가 단백질을 분비하는 그런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은 non-secretory pathway라고 해서 단백질이 분비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으로 이동해서 어떻게 사용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낸 경로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왼쪽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ER 시그널 시퀀스라는 게 붙어 있어서 ER이란 그 소포체로 이제 단백질을 이동을 유도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 가지 거쳐서 골지체도 거쳐서 세포막이나 리소솜으로 단백질을 분비해서 최종적으로 단백질을 분비하는 그런 경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단백질은 타겟팅 시퀀스라는 게 붙어 있어서 폴리펩타이드 이 단백질이 만들어졌을 때 핵이나 염록체나 미토콘드리아 등 여러 세포 소기관으로 이동을 유도해서 사용되는 그런 경로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할 거는 크게 이렇게 6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소포체 막으로 단백질을 타겟팅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할 거고, 그다음은 이제 ER 멤브레인에 삽입된 그런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단백질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볼 거고, 그다음으로 단백질 변형, 그리고 단백질이 미토콘드리아와 허옥시점 같은 이런 세포 소기관으로 어떻게 이동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과 핵수송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루도록. 그래서 일단 네, 소포체로의 프로틴 타겟팅을 다루기 전에 소포체의 구조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빨간색으로 줄 쳐져 있는 게 이제 소포체의 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안쪽에 보라색 색칠한 게 소포체의 맨이고, 그다음에 제 바깥 부분은 이제 세포질인데, 여기 세포질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부분은 리보솜인데 이제 소포체에 붙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리보솜이고요. 그리고 여기 소포체에 이렇게 붙어 있는 리보솜은 패치드 리보솜이라고 자유로운 이 리보솜과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래서 단백질이 이제 소포체로 이동을 하는 데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시그널 시퀀스 투 ER이라고 해서 이제 ER로 리보솜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신호가 없으면 어, 그냥 세포질에서 프리 리보솜 상태로 그냥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시그널 시퀀스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 프리 리보솜 상태에 있던 리보솜이 그 소포체 막으로 이동해서 소포체 막에 딱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단백질 합성해서 이열의 안쪽으로 펩타이드를 이렇게 공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번역 동시 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이제 리보솜에서
RNA의 번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보솜이 이렇게 ER로 이동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는데 이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 ER 안으로 폴리페타이드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B랑 A라고 해서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 먼저 둘 다 이제 셀 프리 프로틴 신테시스라고 해서 세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시험관 내에서 인위적으로 이제 단백질 합성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A 과정에서는 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단백질이 전부 다 합성돼서 이미 리보솜이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마이크로솜이라고 해서 소포 형태의 구조를 투입을 나중에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막을 투입을 하게 되면 그 만들어진 단백질이 막 안으로 이동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아니면 그 마이크로솜을 이제 이 소포체 막을 좀 일찍 넣어줘서 그러면 이제 리보솜이 그 프리 리보솜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어태치드 상태로 멤브레인에 붙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 그 형성될 때 형성된 과정에서 바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안쪽으로 이동하게 그러면 이제 여기 시그널 시퀀스도 나중에 분해가 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필요한 그 단백질만 폴딩된 상태에서 그 막 안쪽에 이렇게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SR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SRP는 이제 시그널 레코그니션 파티클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이제 신호 인식 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리보솜에서 이렇게 단백질을 합성하고 있을 때 그 단백질에 달려있는 이 시그널 시퀀스랑 SRP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SRP가 이제 프리 상태에 있는 리보솜을 이렇게 멤브레인에 부착된 상태로 이렇게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부착이 되게 되면 트랜스루콘이라고 해서 그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세포막 사이에 있는 통로인데 이 통로가 열리게 되면서 이렇게 리보솜에서 만들고 있던 단백질이 자연스럽게 막 안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프로틴 인설션 인투 ER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세포막에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들이 이렇게 박혀 있고 이런데 이런 단백질 박혀 있는 요 내재 단백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쪽 위는 이제 소포체에서 베지클이 만들어져서 멤브레인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물질체 같은 걸로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는지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은 나타내는 게 베지클에서 이제 멤브레인의 바깥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이토플라즘을 마주하고 있는 부분은 나중에 플라즈마 멤브레인이랑 퓨전을 할 때도 사이토플라즘 부분을 이렇게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ER 루멘이랑 이렇게 근접한 껍질 세포막 부분은 나중에 플라즈마 멤브레인의 그 바깥쪽인 세포 바깥쪽 부분이랑 마주보게 된다는 걸 나타내는 그림. 여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설명드릴 이런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 ER 막에 붙어 있는 그런 단백질의 여러 가지 종류를 나타내는데 일단 차근차근히 보자면 첫 번째는 타입 1 단백질입니다.
이 그림이 근데 아까 전에 그 SRP 설명할 때 나왔던 이게 왜 여기 있는 저도 잘 슬라이드는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타입 1 프로틴은 이제 그 N-터미널 시그널 시퀀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아미노산에 N 말단이랑 C 말단이 있는데 N 말단에 이제 시그널 시퀀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그널 시퀀스가 이 세포막에 붙어 있는 시그널 펩티데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잘리게 되는데 이렇게 잘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 펩타이드가 계속 형성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타입 1에는 이제 Stop Transfer Anchor Sequence라고 해서 우리 줄임말로 그냥 STA라고 하는데 STA가 존재해서 얘가 이제 멤브레인에 딱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고정이 되면 이제 루멘 쪽에 이렇게 길게 형성된 파란색 그 펩타이드는 이제 더 이상 길어지지 못, 이제 바깥쪽에 있는, 그러니까 사이토졸 부분에 있는 펩타이드가 계속 길어지면서 최종적으로 보시면 M 말단은 이제 루멘 쪽에, C 말단은 세포질 쪽에 위치하는 형태로 이런 식의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특징을 보자면 N터미널 시그널 시퀀스를 가지고 그다음에 STA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펩타이드를 이제 타입 1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타입 2는 N터미널 시그널 시퀀스가 존재하지 않아서 얘는 시그널 시퀀스가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그리고 N 말단이 아까처럼 루멘 쪽으로 뻗어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이 부호가 사이토졸 쪽에 있어가지고 안쪽으로 이제 펩타이드가 자라지 못하고 그 바깥쪽으로 M 말단이 향해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널 앵콜 시퀀스라고 해서 약자로 SA라고 하는데 SA가 이제 멤브레인에 딱 고정이 되게 되면 C 말단 부분 이제 루멘 쪽에서 계속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아까와는 반대 방향으로 M 말단이 오히려 바깥쪽이고 C 말단이 안쪽에 있는 방향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타입 3도 이제 유사한데 타입 2처럼 이제 N터미널 시그널 시퀀스가 SA는 존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플러스도 바깥쪽에 있는 거는 똑같지만 반대로 N 터미너스가 N 말단이 이제 그 막의 안쪽에 있고 C 말단은 사이토졸 쪽에 위치하는 내 모습 타입 2랑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간단하게 타입 1부터 3까지 비교를 해 놓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타입 4에 대한 건데 타입 4는 이제 그 아까 여기 그 멤브레인에 고정돼 있던 SA나 STA가 개수가 상당히 늘어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간단한 특징을 설명드리면 타입 4-A랑 4-B가 있는데 4-A는 4개의 이런 그 앵커 시퀀스가 막, 막에 딱 고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N이랑 C 말단 둘 다 세포 질 쪽에 존재하는 모습을 그리고 타입 4-B는 7개의 앵커 시퀀스가 막에 딱 고정이 되어 있고 N 말단은 ER 루멘 쪽에 C 말단은 사이토졸 쪽에 위치하는 모습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포체 안에서 단백질 변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첫 번째는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소포체에서 그 소포체 안쪽에 있는 루멘이나 그 세포 엑스트라 셀룰러 스페이스에 있는
그 탄수화물에 단백질을 딱 붙여주는 그런 과정을 글라이코실레이션, 글리코시라라고 하는데 글리코시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 all linked라고 나와 있는데 산소 결합 글리코시라고 두 번째는 질소 결합 글리코시랍니다. 산소 결합 글리코시라는 이제 단백질의 세린이나 아니면 트레오닌이라는 그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산소의 당류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를 이제 산소 결합 글리코실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소 결합 글리코시라는 반대로 세린이나 트레오닌이 아닌 아스파라긴에 있는 질소에다가 당류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 결합한 배를 만들어주는 게 질소 결합 글리코시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수화물이 단백질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전체 결합한 거를 이제 우리는 당 단백질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당 단백질에서 이 당류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right folding이라고 해서 당들이 단백질에 이 어떻게 폴딩 될 건지에 대한 그런 구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서 그래서 단백질이 폴딩이 발생하도록 그럼 이제 단백질이 특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 그런 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스테빌리티라고 해서 글리코시라된 당 단백질이 프로테아제라는 그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이제 방어적인 힘을 가지게 돼서 그 프로테아제가 등장해도 이제 당 단백질은 쉽게 분해되지 않는 그런 안정성을 강하게 가지게 되는.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단백질의 상호작용에 관여를 한다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세포 부착, 두 번째는 면역 반응이라는 거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거 이런 거에 준다. 이제 단백질 변형의 첫 번째인 글리코시라에 대해 알아보고 번째는 이제 이황화 결합의 생성이라는 건데 그건 이제 소포체에서만 일어나는 그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냐 PDI라는 프로틴 디설파이드 이소머레이스라는 게 있는 단백질이 효소인데 어떤 효소냐면 이황화 결합을 만들거나 아니면 파괴하는 데 관여하는 그러니까 형성과 파괴에 둘 다 관여하는 그런 효소라고 A를 보시면 A는 이제 SH라는 두 작용기가 있을 PDI가 관여를 하게 되면 SH 두 개가 산화가 일어나면 수소가 이렇게 떼지고 그러면서 황 두 개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생성하면 저항화 결합을 생성하는 모습을 보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황화 결합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로로 이렇게 두 결합이 생성돼야 되는 그다음에 세로로 결합이 이렇게 잘못된 결합이 일어난 상태에 이제 PDI가 등장해서 잘못된 결합은 깨주고 그다음에 푸른 결합으로 다시 만들어 그런 모습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이제 체가 체의 역할이 이제 단백질을 안에서 단백질 접힘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폴딩을 만들어서 이제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렇게 그 접히지 않은 단백질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쟤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unfolded, folded 단백질이 계속 축적이 되다 보면 이거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포체에서 단백질 어떤 그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단백질 번역을 중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쌓인 이 misfolded나 unfolded 단백질을 양을 감당할 수 있게 일단 번역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misfolded 단백질은
분해 효소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페론이라는 게 있는데 차페론은 이제 단백질 접힘에 관여하는 가장 큰 그런 또 다른 단백질인데 그 친구를 이제 계속 생산할 수 있게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 모든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제 접히지 않은 단백질들이 너무 많이 축적돼서 소포체가 이제 과부하가 오면 그때 되면 이제 세포가 결국 죽게 되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단백질 타겟팅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할 건데, 어,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업테이크 타겟팅 시퀀스라고 해서 얘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단백질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시퀀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파란색 부분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되는 단백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트립신이란 걸 바로 이 상태에서 넣어버리면 트립신이 이제 단백질 소화 효소인데 그러면 이제 바로 트립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다 분해가 되면 미토콘드리아로 이제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먼저 넣어주면 그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되는 이 단백질들이 이제 막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미 다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트립신을 나중에 넣어줘도 얘네들이 이제 밑에 그림처럼 이렇게 분해되지 않는 모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색을 좀 해봤는데 이 보시면 DHFR이라는 단백질이 네, DHFR이 이제 어떤 거에 관여하는 단백질이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제 역할을 계속 하게 되면 타수소 엽산이라고 해서 THF라는 게 생성되고 그리고 그 뒤로 또 이제 뭐가 이런 사이클이 돌면서 계속 그 종양을 종양이 계속 생기는데 관여하는 그런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바운드 메트리세이트 이니비터라고 있는 메토트렉세이트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단백질에 붙어 있게 되면 이 DHFR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또 폴딩이 일어나면서 요 좁은 구멍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막게 되면 결국 종양이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종양이 성장하는 것을 막게 되는 그런 항암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질이라고 합니다. 네, 오른쪽 그림 보시면 빨간색 점이 여기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DHFR들이 못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그 다음은 이제 얘는 이제 TOM이랑 TIM에 대한 내용입니다. TOM은 말 그대로 에 보이듯이 미토콘드리아가 이중막 구조인데 바깥쪽 막에 있는 그 세포막을 TOM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TI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할 때 단백질이 이제 이렇게 두 막을 건너서 이동한 다음에 안에서 페페론의 그 작용을 받아서 홀딩 되면서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과정을 여기서는 이제 패스 A, B, C가 나와 있는데 각자 다른 그 시퀀스를 중간에 가지고 있는 프로틴들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이동해 패스 A는 이렇게 일자로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고 두 번째는 부러진 모양 그리고 이렇게 모양이 서로 다르게 나오게 된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 여기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세 가지들은 이제 프로틴들이 미토콘드리아의 안쪽에 그러니까 콘드리아의 이너 멤브레인에 들어가는 경우를 나타낸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라고 해서 미토콘드리아에 이중막이 있으니까 사이 공간으로 이동하는 그런 단백질들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표가 나타내는 거는 미토콘드리아로 단백질이 이동할 때 거기서도 이제 세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매트릭스는 미토콘드리아 안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멤브레인,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위치하는 멤브레인 스페이스, 미토콘드리아의 내막과 외막 사이에 있다는 진들을 나타낸 거고 아예 그냥 미토콘드리아 바깥쪽에 진 쪽, 조와 이름을 다음은 이제 퍼옥시존으로 들어가는 그 옥시존으로의 단백질 타겟팅에 대한 내용인데요. 옥시존이라는 소기관은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 같은 해독하는 역할을 하고 지방산에 지방산을 산화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를 수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역할은 이제 플라스민이라는 구성하는데 플라스민이랑 반대되는 피브린이라는 물질이 있는 그 피브린이 너무 많아서 혈액이 과다하게 응고됨에 따라서 혈전이 생성되는 막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미토콘드리아랑 크게 다를 점은 없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PX 수용체라는 거랑 이제 단백질이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합을 한 상태에서 이 리셉터가 허ок 시점에 멤브레인에 결합을 하게 되면 프로틴들이 이제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것들과 다른 것은 PTS라고 해서 다른 아까 전에도 그런 그 프로틴에 이렇게 타겟팅 시퀀스가 다 있었는데 이렇게 보통은 멤브레인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효소에 의해서 이 PTS 같은 것 잘리게 되는 시점 이동 과정에서는 시그널 시퀀스가 타겟팅 시퀀스가 잘리지가 않는 점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핵수송에 대한 내용이 핵수송은 일단 여기 보시면 NLS라고 나와 있는 그림 왼쪽은 이제 피루베이트 키나제라고 해서 피루부산 키나제인데 얘는 그 해당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의 촉매 역할을 하는데 얘가 NLS라는 그 시그널과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딱 바뀌면서 결합한 합체가 핵으로 이동하는 이동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핵수송에서 물질이 핵 안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랑 뒤쪽에는 이제 핵 바깥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핵 안으로 이동하는 거는 이 그림으로 나타내고 첫 번째는 일단 이제 카고라는 단백질에 NLS 아까 말씀드렸듯이 NLS가 이제 핵으로 안내하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카고에 이게 결합해 있으면 NLS랑 카고 합체가 프로틴이라고 해서 약간 비유를 하자면 그 핵 안으로 물질을 옮겨주는 어떤 교통수단 같은 여기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NPC라는 핵막 체라고 해서 이제 핵 막에 있는 출입구를 통과해서 핵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GDP가 GTP로 전환이 되면서 카고랑 NLS 값체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GTP가 결합된 랜이라고 하나요? 이게 이제 다시 인포틴이 결합을 하게 되고 얘네가 밖으로 나간 다음에
그러면 이제 GTP는 가수 분해돼서 GDP로 나가게 되고 TIN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을 돌게 되는 기술. 다음은 마지막으로 얘는 이제 아까는 이제 핵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제 핵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크게 다를 점은 없고 여기서는 이제 NES라고 해 NLS가 아니라 핵 바깥쪽으로 안내하는 그런 시그널이 단백질에 붙어 있으면 이 합체 컴플렉스가 엑스포틴이라는 동수단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GTP까지 결합한 상태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카고는 이제 분리가 되게 된 다음에 다시 이제 엑스포티는 핵 안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재사용되는 그런 순환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13장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신 점이나 아니면 붙여서 설명해 주실 분? 따로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나요? 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 14단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 공유 잘 되고 있나요? 네. 아, 네. 일단 14단은 소포, 수송, 분비, 그리고 엔도사이토시스에 대해서 맡은 제과 2학년 육성수라고 합니다. 어, 먼저 이 단원에 들어가기 앞서 반가울 얼굴의 교수님께서 베시클, 이제 소포에 대해서 처음에 뭐 오프닝 멘트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케라틴 코티드 베시클, 그리고 케라틴 메디에이트 앤드 사이토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클래스린입니다. 클래스린. 클래스린, 잘못 말했습니다. 클래스린 코티드 베시클, 그리고 클래스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베시클 소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걸 클래스린의 코티드가 되고 그걸 통해서 엔도사이토시스가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챕터 14에서 이제 단백질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고 뭐 플라즈마 멤브레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라이소솜이나 그리고 세크레터리 패스웨이 분비가 될 수도 있고 엔도사이토시스 그리고 오토파지로 이루어질 갈 수도 있다는 거로 나누어질 수 있고요. 또 다르게 프로틴을 나누는 거는 어떤 기능을 하냐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 시그널링으로는 리세터를 통해서 셀 시그널링을 하거나 아니면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트랜스포터 소송을 하거나 이온 밸런싱을 맞추기 위해서 이온 채널을 사용하거나
이건 모두 막 단백질이죠. 그리고 분비 단백질로 소화효소, 펩티드 호르몬이나 아니면 혈청 단백질, 그리고 콜라겐 이런 것들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라이소솜의 같은 경우에 라이소솜 막 단백질을 이루는 거는 H 플러스 펌프, 이제 H 플러스 양성자를 나르는 단백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수송 단백질로 작은 입자들을 통과시켜주는 트랜스포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소소멀 솔러블 프로틴 같은 경우에 소화효소로서 프로테아스, 글리코사이데이스, 포스페이트, 애널리파이스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세크레터리 패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멤브레인 프로틴을 정확한 곳으로 운반하는 걸 의미하고 엔도사이틱 패스웨이 같은 경우에 식작용, 그러니까 큰 몰큘 예를 들어서 병원균 같은 경우를 먹어서 없애거나 그런 아니면 LDL 몰큘, 콜레스테롤 그중 일부 같은 경우를 운반하거나 또는 트랜스페린, 이온 바인딩 프로틴 운반하거나 이런 예제들이 있습니다. 음,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소포를 운반할 때 same phase of the membrane remain oriented라고 하는데 멤브레인의 같은 면을 가진 것은 쭉 그대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깥에서 프로틴을 합성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사이토솔 바깥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아니 2열 바깥 부분에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 이런 면들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열에서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와 있었다면 사이토솔 바깥쪽으로 나와 있었다면 골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나와 있을 거고 이 중간 과정인 소포 운반 과정에서도 사이토솔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바깥쪽으로 나와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단에서 배울 것은 다음과 같은 단원입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 용어 정리를 먼저 할 텐데요. 세크레터리 패스웨이는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분비 과정이고요. 엔테로그레이드는 이제 포워드 무빙이라고 해서 앞에 설명했듯이 2열 그리고 골지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 순방향을 이제 안테로그레이드 그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역방향을 레트로그레이드라고 합니다. 트랜스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2열로부터 멀리 있다는 거 그리고 시스 포지션 같은 경우는 2열로부터 가까이 있다는 건데 이걸로 이제 골지가 2열로부터 멀리 있으면 트랜스 골지 가까이 있으면 시스 골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시스터나 프로그레션 같은 경우에 시스 골지 시스터나 그 다음에 운반 단백질이 시스로 운반되고 메디얼, 시스와 트랜스 사이를 메디얼이라고 하거든요. 메디얼 그리고 트랜스로 움직이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과정 같은 경우에 순방향으로 소포 운반이 이동되는 거를 이제 시스터나 프로그레션이라고 합니다. TGN,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프로틴이 2열이나 골지로 이동하지 않고 다른 구성 요소로 운반되는 것을 운반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트랜스에서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뭐 이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안 하는 것도 있긴 한데 뭐 여기 3번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순방향 전체를 이렇게 밑에 이제 첫 번째 단원 같은 경우에는 세크레터리 패스웨이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림으로 처음부터 이해를 해보자면
거친면 2열에서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고 나면 합성이 한 단백질이 운반돼서 시스골지 네트워크에 들어갈 테고 그 네트워크에서 시스골지로 운반 그리고 또 메디얼 골지 운반하면서 또 여기서는 반대쪽으로 역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번 그리고 3번 이렇게 운반해서 다시 2열로 돌아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먼저 6번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단백질이 분비가 되는 걸 constitutive secretion이라고 하는데요. 일정량을 계속 조건 없이 분비하는 걸 의미합니다. 시그널링 없이. 그리고 7번의 regulatory secretion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을 받아서 규제적으로 분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constitutional secretion보다 더 많은 양을 가지고 분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번째 같은 경우에는 sorting to 라이소솜인데 라이소솜으로 운반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엔도솜으로 운반되고 그게 라이소솜으로 운반돼서 분해가 되거나 재활용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레귤레터리,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레귤레터리, 컨스티튜티브, 그리고 솔트 투 라이소솜. 이 사진에서는 VSV, G 프로틴 이런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단백질이 40도에서는 미스폴딩 되고 32도에서는 정상적으로 폴딩이 되거든요. 근데 미스폴딩 된 단백질 같은 경우 2열에서 골지로 운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도에서 32도가 되면 이제 그제서야 골지로 이동이 되는데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열에서 이제 0도대에서는 40도였겠죠. 그래서 천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32도에 도달하고 나면 그게 40분대였던 걸로 보이는데 골지로 이동이 되고 그리고 골지에서 이제 180분이 되니까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이동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서는 마찬가지로 VSV G 프로테인에 관한 내용인데요. 2열에서는 글리코 프로틴이죠. 이제 글리코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인데요. 마너스가 8개 붙어 있고, 그래서 마너스 8, 그리고 이제 그걸 연결해주는 이렇게 2개가 붙어 있는데, 2열에서는 이런 형태를 띄면, 엔도글리코사이데이스 D라고 이 효소가 이 당을 떼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시스골지로 이동을 하면서 마너스가 3개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마너스 5개인 형태를 지니게 되는데 이 형태 같은 경우에 엔도글리코사이데이스 D가 작용을 해서 당을 단백질로부터 분리합니다. 그래서 2열에서는 레지던트 성격을 띠고 골지에서는 센시티브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32도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레지던트 했다가 센시티브로 점점 쌓여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빨간색 박스 안에. 32도에서 이렇게 점점 엔도글리코사이데이즈 D의 센시티브한 G 프로테인의 비율이 점점 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간단한 진핵세포인 효모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효모에서 변이가 일어났을 때 어떤 모습을 띠는지에 대한 건데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걸 알기 전에 먼저 클래스 A 같은 경우에 뭐 2열의 사이토솔에 쌓이는 것이고 그리고 2열 두 번째 B 같은 경우에 2열에 쌓이는 거 그리고 2열 투 골지엔 소포 안에 쌓이는 거 그리고 클래스 D 같은 경우에 골지 안에 쌓이는 거 그리고
클래스 2 같은 경우에 이제 세크레터리, 분비되기 직전 소포에 쌓이는 걸 의미하는데, 음, 그래서 어떤 돌연변이가 있냐에 따라서 어디에 축적되느냐가 다를 텐데, 여기서는 만약에 클래스 B와 클래스 D의 뮤턴트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 전 단계를, 이 프로그레스를 모르고, 이 사이토솔 2열 이렇게 이동하는 프로그레스를 모르고, 클래스 B와 클래스 D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어디에 축적이 되냐고 묻는다면, 어, 2열에 축적이 되었다는 거를 페노타입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클래스 B가 클래스 D보다는 앞선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레스를 유추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셀프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 복잡한 세포 내에서 생물학적 반응을 관찰하기 어려우면 밖에서 관찰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셀프리 에세이를 했을 때 어, 단백질 수송이 한 골지 시스터나에서 다른 골지 시스테나로 운반되는 걸 증명하는 건데요. 먼저 와일드 타입 정상인 시스 골지와 뮤턴트인 시스 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그 뮤턴트에서는 이제 이 효소가 없는데요. 트랜스퍼레이즈 효소가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 이 빨간색 네모가 붙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메디얼 골지, 트랜스 골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인 와일드 타입의 골지를 주고 그 다음에 뮤턴트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 단백질 VSVG 프로틴을 줬을 때 그 둘이 같이 배양을 하게 되면 다음 골지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이 정상 시스 골지의 엔자임이 어떤 물리적 이동을 통해서 돌연변이 시스로 이동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세크리터리 패스웨이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건데요. 연구를 한 건데요.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몰리큘 메커니즘 오브 베시큘러 트래픽. 어떠한 기작으로 소포 수송이 이루어지는지 분자적인 단위에서 이런 과정 프로그레스를 설명할 것입니다. 먼저 코티드 베시클 버딩 그리고 언코티드 베시클 퓨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코티드 프로틴의 두 가지 기능은 베시클을 형성할 수 있게 굴곡을 만들어주는 건 물론 베시클에 들어올 단백질을 결정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코티드 프로틴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GTP 바인딩 프로틴이 있고요. 그리고 베시클에 박혀있는 V시니어 프로틴, 그리고 막 운반 단백질, 그리고 막의 리세터 형태로 붙어 있어서 운반 단백질에 결합하는 이런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코티드 베실 퓨전을 보면 이렇게 T스네어 프로틴과 V스네어 프로틴이 융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소포의 생성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소포가 다른 막에 결합을 해서 사라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네어 컴플렉스를 이루면서 V스네어와 T스네어가 퓨전되면서 어, 둘이 결합을 해서 이제 어디에 붙어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 T 같은 경우에는 타겟 멤브레인이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V 같은 경우에 베시클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베시클 타입에 대한 표인데요. 뭐, 일단 그렇게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긴 한데, 그게 어떤 스텝에 대한 건지에 대해 집중해서 보면, 서로 다른 그 목적지에 따라 서로 다른 베시클 타입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소시에이트 GPS 같은 경우에는 요 COP2 빼고는 다 모두 ARF로 동일하고요. 세포 외부에서 버딩 리액션, 그러니까 소포 형성의 반응을 보았을 때, 음, 리포좀과 COP2 코트가 같이 있어야지 버딩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제 이 그림에서는 어, 이 GTP 페이지인 세라1이 GTP 페이지였죠. 그래서 그 GTP 페이지를 방해했을 때 코트 프로틴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림인데요. 일단 정상적으로 GTP 하이드롤리스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코트 프로틴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도 코트되어 있는 형태로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어셈블리가 되지 않아서 퓨전도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퓨전이 될 수 있는 스네어가 밖으로 표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계속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광학혁명으로 본 모습이고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 시퀀스에 따라 이제 시그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시그널의 리셉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스포는 타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아래에서 짚고 넘어갑니다. 먼저 그냥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도킹과 퓨전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아까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지만 V스네어가 소포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프로틴, 막 단백질이죠. 그 막 단백질과 타겟 멤브레인에 있는 막 단백질인 T스네어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결합 그 스네어 컴플렉스를 구성하게 되는데 스네어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한 개의 VAMP, 한 개의 탁신, 그리고 SNAP25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TP를 소모를 해서 소포가 그 막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타겟 멤브레인에. 그래서 소포 수송 같은 경우에는 버딩 오프로 세포가 생성이 되고 이렇게 코트가 된 다음에 코트된 것들이 디어셈블리 되고 디어셈블리 된 것들은 다시 코트 되는데 써질 것이고요. 그리고 GTP가 이 과정에서 또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타겟의 멤브레인에 스네어와 여기에 스네어가 퓨전하게 되면서 수포가 사라지는 모습까지 그 과정이었습니다.
(14-3) 에서는 세크레터리 패스웨이의 얼리 스테이지입니다. 안테로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COP2가 사용되고 레테로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COP1이 사용이 되는데 COP2는 이제 순방향이죠. 2열에서 시스 골지 네트워크로 이동하는데 서로 다른 타입의 스포가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방향은 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왜 일어나느냐를 질문했을 때 이것이 잘못 운송된 단백질이라서 다시 2열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거 아까 말했던 GTP 페이즈가 보이고 그리고 이것이 코트 프로틴이었죠. 그래서 COP2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소포 멤브레인 있고 거기에 GT페이즈 그리고 코트 단백질이 이런 모습으로 붙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열에서 시스 골지로 이동할 때 이런 타입의 소포를 사용한다는.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KDEL이라고 해서 2열 레지넌트 솔러블 프로틴에 사용되는 시그널이 이것이고 그리고 리셉터도 있고 이것에 사용한다는 소포가 COP1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단백질 옆에 KDEL 펩타이드가 붙어 있는데 이 펩타이드가 KDEL 리셉터에 2열에서는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p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다는 게 뭐 염기성이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골지에 비해서 높은 pH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스 골지로 이동하면서 2열과 시스 골지는 서로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시스 골지로 이동하게 됐을 때 KDL 리셉터와 반응을 해서 이게 펩타이드를 인식하고 리셉터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COP1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단백질이 다시 2열로 이동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와 비슷하게 여기 이런 것들도 있고요. 모두 COP1을 통해서 골지에서 2열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광학현미경으로 골지 컴플렉스를 관찰한 모습인데요. 여기는 펑크레틱 셀이네요. 그래서 여기 트랜스 메디얼 시스로 이루어진 골지 시스테나가 있고요. 그리고 시스 골지 네트워크, 이얼트 트랜스포트 베시클, 여기 작은 스포들, 그리고 2열을 볼 수 있습니다. 골지 시스터널 백츄레이션이라고 해서 동영상이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보다 일단 먼저 이 그림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시클 메디에이티드 프로틴 수송인데요.
이제 아까 전에 TGN,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에서 세 가지 방향으로 나아갔었죠. 먼저 플라즈마 멤브레인이냐, 아니면 엔도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라이소솜일 수도 있는데, 여기 트랜스 골지로 다시 돌아가는 레트로그레이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따라서 코티드된 단백질도 이렇게 클라트린이냐, 아니면 AP 콤플렉스냐, 아니면 COP1이냐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나민에 의해서 소포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핀칭 아웃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소포가 생성되었을 때 이런 카고 프로틴이나 아니면 인터널 카고 프로틴을 인식을 해서 옆에 코티드가 생성이 되게 되고 에피 컴플렉스에 의해서 클라트린 코트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쌓여지게 되면 다이나민에 의해서 이 부분을 자르고 그 과정에서 GDP로 하이드롤리시스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클라트린 코티드 수포가 생성되게 됩니다. M6P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나왔던 또 다른 예시인데요. 시그널 시퀀스 M6P가 이제 요 프로틴에 붙어 있는 요걸 인식한다는 의미인데요. 먼저 그냥 천천히 과정을 살펴보면 시스골지 안에서 이런 포스페이트 트랜스퍼레이스를 이용해서 앞서 있던 이 UDP에서 UMP 부분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 포스페이트 부분과 요 라이조말 엔자임에 있는 나너스 부분이 결합을 하게 되고 그 결합하게 되면 이 포스포 트랜스퍼레이즈에서 이 부분이 분리가 돼서 이 상태 그대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라이조말 엔자임 같은 경우에는 레코그니션 사이트에 의해서 이렇게 레코그니션 시퀀스를 인식을 해서 이렇게 붙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포스포 디스털레이즈에 의해서 네모난 게 사라지게 되면 아까 전에 있었던 그 네모난 게 사라지게 되면 이런 마너스 6 포스페이트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런 마너스 6 포스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로 리셉터가 있는데 리셉터에 결합을 하게 되겠죠. 여기 TGN에 있는 리셉터인데 TGN에 있는 리셉터를 결합을 하게 되면 역시 코티드 베시클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엔도솜으로 먼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코티드 된 거는 다시 디어셈블 된 다음에 또 재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엔도솜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것이 라이소솜으로 라이소솜으로 이동해서 융해가 되거나 융해가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부터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AP2 컴플렉스를 이용해서 바깥에 있는 리세터가 M6P 리세터가 인식을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베시클을 통해서 엔도솜으로 들어오고 다시 라이소솜으로 들어가서 융해되게 됩니다. 여기서 엔도솜에서는 이제 로우 pH로 인이 분해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셉터로부터 분해가 되죠. 그리고 리셉터는 이렇게 리사이클링 돼서 멤브레인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시 TGN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옆에는 조그맣게 이제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그림에서는 프로인슐린과 인슐린의 이제 안티바디를 사용해서 그 양을 본 것인데요. 세크레터리 베시클에서
인슐린이 성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먼저 미성숙된 세크리터리 베시클 안에서 프로인슐린이 많이 검출이 되고 성숙된 세크리터리 베시클에서는 표지되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성숙된 인슐린, 그냥 인슐린의 안티바디를 검출한다고 했을 때 성숙된 세크리터리 베시클에서 많이 표지가 되고 그리고 미성숙된 세크리터리 베시클에서는 표지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트랜스콜지는 여기 있다고 하네요. 이제 아까 전 과정들 예시들은 표에는 많은 예시들이 있었지만 여기선 두 개만 설명을 했었는데 그 과정들 모두 뭐 프로틴, 운반 프로틴에서 이렇게 프로틴에서 어떤 것들을 붙여주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단백질을 분리해서 단백질을 완성하는 경우를 설명할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아까 전에 뭐 인슐린도 있지만 여기 프로알부민도 있는데요. 프로알부민 같은 경우에 페리푸린 요게 이제 엔도프로테아스라고 해서 이걸 인식해서 절단하는 효소인데요. 이 부위를 인식해서 절단을 하게 되면 온전한 알부민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이 알부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분비하는 단백질이고요. 신호 전달에 의해서 분비하게 되는 단백질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인슐린이 있죠. 이 인슐린이 신호를 받게 되면 프로인슐린이 PC3와 PC2를 인식해서 먼저 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카복실 펩티데이즈에 의해서 여기도 자르게 되면 성숙한 인슐린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위의 과정에 비해서는 복잡하죠. 그리고 여기 보이면 아르기닌 구조랑 라이신, 아르기닌 구조가 있는데 이게 이중 염기 인식 구조라고 해서 이걸 인식해서 자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엔도떨리얼 셀인데요. 그래서 뭐 여기 타이트 정션도 보이고요. 그래서 멤브레인이 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인테스티널 소장에서 같은 경우에 영양 흡수를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에피덜리얼 셀이 그리고 스토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성으로부터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솔팅 그러니까 들어와야 될 물질은 들어오게 하고 아닌 물질은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역할을 에피덜리얼 셀이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 에피컬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같이 다른 단백질이랑 같이 들어왔는데 다시 내보낸 이렇게 잘못 들어온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내보내고 리사이클링해서 아닌 단백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와서 에피컬 프로틴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골지 네트워크에서 이거를 솔팅을 하는데요. CPR 앵커나 아니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글리코프로틴 같은 경우 이렇게 TGN에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뭐 아닌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바솔레츄럴 솔티에 의해서 바솔레츄럴 플라스마 멤브레인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입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의 첫 번째 단계는 LDL에 대한 설명. LDL 페리틴
인식을 해서 먼저 소포가 형성이 되고요. 4도에서 배양을 했다가 37도로 전환을 하게 되면 소포가 제대로 형성이 되게 되고 그래서 LDL 페리틴 컴플렉스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 직후로부터 이렇게 성숙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LDL 컴플렉스로 운반하는 그림입니다. 먼저 LDL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안에는 unesterified 콜레스테롤이랑 콜레스테롤 에스터릴 에스터 이렇게 지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인지질을 통해서 바깥에는 하이드로필릭이고 안쪽 꼬리 부분은 하이드로포빅이잖아요. 이스터들은 하이드로포빅이기 때문에 안쪽에 이렇게 운반하는 수송, 수송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드로포빅한 코어를 이루고요. 이런 것들이, 아니, 이 콜레스테롤 에스터가요. 콜레스테롤 에스터가 하이드로포빅 코어를 이루고, 그리고 그 인지질에 단백질이 하나 박혀 있는데요. 아포리포프로틴 B라고 해서 LDL을 만들 때 대표적인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LDL의 특징이 한 종류의 리포프로틴만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LDL을 표시를 할 때 아포비 단백질로 이제 LDL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LDL 표시를 할 때 아포비 단백질에 방사성 동위원소 I125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오딘을 달아주면 그래서 그걸로 검출을 해봤을 때 37도에서 처음에는 인터널리제이션이 일어나다가 그리고 15분에서 20분 정도 경과하게 되면 데그레데이션이 일어나는 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LDL의 엔도사이틱 패스웨이인데요. LDL 리셉터가 이렇게 아포비를 인식을 하게 되고 이걸 감싸서 리셉터에 결합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베시클 소포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AP2 컴플렉스를 이용해서 소포가 형성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코티드 베시클이 됐다가 그 다음에 원리 엔도솜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pH 5입니다. 바깥에서는 뭐 거의 중성 바소였다면 여기서는 pH 5인 상태인데요. 여기 5인 상태가 되면 리셉터가 LDL을 L과 분리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라이소솜으로 들어가서 융해가 돼서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꺼내올 수 있게 됩니다. 패티애시드나. 그래서 다시 이 리셉터가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다시 재활용, 리사이클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pH라고 나와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면 셀 서페이스에서는 중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타 프로펠럴 도메인 이 초록색 부분인데 이 부분이 pH5 약간 약산성이 되게 되면 이 옆에 있는 이 가지들과 이 부분이 붙게 되면서 더 이상 LDL과 결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pH 7 정도 되면 LDL과 붙을 수 있게 되는 성질을 통해서 엔도솜에서는 이게 분리가 되고 그리고 다시 사이토솔 바깥으로 멤브레인으로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LDL과 결합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예시로는 트랜스페린 사이클인데요. 이제 페로트랜스페린이라고 해서 이 안에 철을 함유하고 있게 되는데 두 개의 철을 함유하고 있죠. 삼가. 이게 트랜스페린 리셉터랑 결합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AP2 컴플렉스를 사용해서 베시클이 형성이 됩니다. 이 베시클이 엔도즘에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pH 5 정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특이하게 리셉터와 이 아까 전에 결합했던 트랜스페린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던 철이 밖으로 나오면서 이가철로 바꾸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이토솔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철이 빠져나간 아포 트랜스페린은 그대로 결합된 상태로 밖으로 나가면서 밖으로 나가면 이제 pH 7일 텐데요. 이 상태에서는 아포 트랜스페린과 이 트랜스페린 리셉터가 결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는 이제 결합이 해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산성도에 따라서 구조가 바뀌게 되는 건 이제 어떤 아미노산들의 특성들 때문이겠죠. 라이소솜입니다. 여섯 번째 단어는. 라이소솜 같은 경우에 뭐 하이드롤리틱 엔자임이나 멤브레인, 당연히 멤브레인이 있겠죠. 그리고 트랜스포트 프로틴이 바깥에 이렇게 붙어서 수송을 하게 됩니다. 어, 일단 골지에서 이게 소포 형성을 통해서 엔도소음에 들어가게 되고 이걸 바깥에서 들어서 엔도소음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라이조솜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깥에 있는 것들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표지된 것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라이조솜에서는 용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바깥에 여전히 붙어 있게 될 거고요. 여기서 유비키틴이 나오는데요. 유비키틴으로 표지된 단백질을 표지된 단백질이 아니죠. 유비키틴으로 표지된 단백질과 그렇지 않은 단백질이 있는데 유비키틴으로 표지된 단백질은 이제 라이조솜이 분해할 단백질이라 이거를 통해서 이 표지를 통해서 어, 프로틴들에 의해서 베시클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엔도소멀 솔팅 컴플렉시즈 required for transport 줄여서 ESCRT 컴플렉스가 이 베시클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시클을 형성하게 되면 이렇게 인월드 내부로 들어가게 되죠. 라이소솜 루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제 ATP가 성공되고요. 그리고 역시 이 컴플렉스는 다른 소포 형성, 뭐 코티드 프로틴이나 이런 것처럼 디어셈블리 되고 어셈블리 되면서 재활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HIV의 버딩 메커니즘인데요. 세균 HIV의 메커니즘이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유비키틴이 된 단백질이 이제 ESCRT를 사용해서 베시클을 형성을 해서 바깥쪽 부분으로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세균도 이런 과정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뭐 그래서 만약에 이 ESCRT 프로틴에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세포라면 이런 한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로파지 패스웨이인데요. 특이한 점은 다른 것과 특이한 점은 바이레이어인 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레이어로 입자를 감싼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 안쪽에 있는 상태는 이 바깥쪽의 사이토솔과 동일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특이한 코트 프로틴인 ATG8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라이조솜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데그레데이션이 일어나고요. 이런 한 경우는 이제 오토파지 같은 경우에는 큰 세균이나 박테리아 같은 경우를 이렇게 통째로 삼켜서 데그레데이션 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14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면 오늘 스터디는 여기서 끝인가요? 개인적으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카톡방이나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그럼 오늘 스터디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